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 39으로 결혼한 지 11년 차 가정주부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기분인데 두 아이 연년생으로 낳고 정신없이 기르다 보니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가 있더라고요. 이제 저도 마흔을 목전에 두고 보니까 어느새 얼굴도 생기를 잃은 것 같아서 조금은 서글픈 마음이 드는 요즘이네요. 하지만 아이들과 남편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우리 가족이 지낼 평생의 보금자리도 작년에 드디어 마련한 지금은 대궐집 부럽지 않을 만큼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지금은 나름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왜 지금은 평화로우냐 하면요. 시댁과 작년에 절연했기 때문이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지금 시댁과 연을 끊고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냈어요. 저는 사실 가족끼리 연을 끊고 산다는 걸 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서로 싫다고 해도 피가 섞인 가족인데 안 보고 사는 게 가능할까 싶었죠. 해보니까 시댁은 가능하더라고요. 특히나 남편이 결단을 내려주면 제가 중간에서 오히려 힘들 일이 없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절연한 시기가 오래된 건 아닙니다만 지난번 설에 남편이 덜컥 우리 가족 해외여행 패키지를 예약했길래 제가 놀라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보, 당신 이게 지금 뭐야? 설 연휴 때 우리 정말 여행 가자는 거야? 그래, 보면 몰라? 그동안 당신 제대로 여행 한번 못 가보고 애쓰면서 살았잖아. 이건 내가 당신한테 결혼 10년 만에 주는 선물이야. 돈 생각하지도 말고 애들이랑 다녀오자. 당신 정말 괜찮겠어? 나야 너무 좋지만 이제까지 당신 명절에 본가 안 갔던 적 한 번도 없잖아. 정말 우리 여행 가도 괜찮은 거야? 당연하지, 여보. 이제 당신 나 때문에 속 터질 일 없어. 그동안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도 내가 감당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오고 가는 게 있어야 한다는 당신 말이 100번 맞아. 나 당신한테 이혼 안 당할 걸 고맙게 생각한다니까? 이까지 돈이야 또 벌면 되는 거지. 그동안 당신이 마음고생한 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어이구, 이제라도 아니 다행이다. 어쨌든 당신만 마음 편하다면 나는 뭐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알았지? 그동안 내 고충 당신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랑 우리 가족 행복한 것만 생각하자. 그동안 남편은 늘 자기 식구들을 챙기면서 아들 노릇을 자처하던 사람이라 아무리 절연했다지만 마음이 약해지는 게 아닌가 내심 노심초사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먼저 패키지 여행을 떡하니 끊어놓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떠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애들까지 데리고 결혼 10년 만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답니다. 남편은 왜 진작 다 끊어버리고 살 걸 생각 못했는지 지난 시간이 후회스럽대요. 그랬으면 저에게도 미안할 일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오늘 사연에서 얘기할 거지만 저도 순둥하고 착한 남편 덕에 속 터질 일 많았답니다. 아무튼 지금은 다 괜찮아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남편은 말수 적고 순둥한 사람인 반면 남편의 형, 저에게는 아주버님인 그분은 성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마도 시어머니가 장남 위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해줘 버릇하니 본인이 혜택받고 사는 걸 아마 당연하게 여긴 듯 합니다. 아래로 시누이는 그런 시어머니가 싫다며 연을 끊지는 않았지만 명절에 잠깐 얼굴 비추는 것 말고는 거의 왕래가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냐면요. 제가 결혼할 때 이미 아주버님은 한 번 이혼 경력이 있는
이혼남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놈의 집안 맏며느리 노릇은 본의 아니게 제가 해야 했죠. 여기에 하나 더 하자면 우리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이 다 피한다는 홀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과 결혼할 때 저런 이유로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남편의 품성이 너무 착했고 이 사람이라면 처음에 없이 시작해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으니까요. 물론 결혼 생활이 생각대로 녹록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껏 애들 키우며 살아온 건 남편과 손발이 잘 맞았기 때문이죠. 사실은 제가 시집와서 그리 편안하게만 산 사람은 아닙니다. 내내 남편과 맞벌이하며 아이들 맡길 곳 없어 발 동동 구르며 살다가 작년 결혼 10년 만에 내 집 마련한 거고요. 그전에는 돈을 좀 모았나 싶으면 주변에서 귀신같이 알고 뜯어가는 돈 귀신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이 했어요. 짐작이 가실까요? 저에게는 그런 존재가 바로 시가 식구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포함이고요. 문제는 시어머니가 집안의 기둥이라고 여기는 이 집 최씨 집안 장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위로 5살 많은 형이 하나 있고 밑으로는 3살 어린 여동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로 치이고 아래로 치이고 산 안타까운 둘째 아들이에요. 제가 봐도 그랬습니다. 우리 남편이 성실하다 보니 형제들 중에서도 그나마 자리 잡고 사는 편이고 여유가 있어요. 물론 지금에나 여유 있는 거지 애들 키우고 살면서 어디 얼마나 돈이 남아돌겠습니까? 자기 먹을 거 아끼고 안 쓰고 그렇게 아끼면서 살고 저축하는 거죠. 그런데 매번 제가 성과급을 받거나 남편이 목돈이 좀 생길라 치면 꼭 돈 나갈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정말 귀신같이 알고 똥파리가 들러붙어요. 대부분은 시어머니가 똥파리 역할을 자처합니다. 신혼 초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집안에 들어와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건 불과 결혼해서 몇 달 되지도 않았을 시점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직장은 다르지만 남편이 금융기관에 다니다 보니 상여금이 좀 센 편입니다. 저는 남편과 다른 직종이긴 하지만 여자로서는 정년이 보장되는 직군이에요. 그러다 보니 결혼할 때부터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이 나는 우리 둘째 결혼하면 효도 받을 일만 있겠구나. 아들 중에도 딸 같은 아들이 있다더니 딱 우리 둘째 놈이 그렇지. 둘이 따박따박 돈 벌어서 곳간에 돈 쌓일 일만 있겠다. 저는 그 말이 아들이 장가 잘 가서 돈 잘 벌고 살 거라고 안심하는 말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자기 수입원이라고 할까요? 조금 험하게 말하면 수금할 돈이 더 늘어서 좋아하셨다는 걸 저는 남편의 성과급 사건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1년에 한 번이는 성과급 받은 지 며칠 만에 어머니가 집까지 찾아오시더니만 하필 남편도 없는데 저를 앉혀놓고는 아주 대놓고 돈을 해달라고 하셨죠.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너무나 당당하셨던 게 참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우리 성진이 이맘때면 늘 성과급인지 뭔지가 나왔던 것 같은데 맞니? 요때 늘 목돈을 나한테 줘서 내가 아주 요긴하게 쓰곤 했거든. 큰아들 결혼할 때도 썼고 빚 갚는 데도 쓰고 그랬지. 근데 왜 올해는 아무 말이 없는 건지 설마 결혼했다고 안 주나 싶어서 내가 답답해서 찾아왔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둘째 아들 성과급 들어오는 달을 기억하고 직접 수금하러 오는 시어머니가 세상 천지에 우리 어머니 말고 또 있나 싶어서요. 제가 그때는 새댁이었고 한창 시어머니가 어려울 때라 당황해서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을 못했습니다. 네? 저는 그이한테 어머니께 드린다는 말은 못 들어서요. 일단 이따 남편이랑 한번 상의해 볼게요, 어머니. 용돈 말씀하시는 거 맞죠? 저야말로 설마 아니 어머니가
아들 1년에 단 한 번 나오는 성과급을 전부 다 달라는 건 아니겠지 하고 물었어요. 매달 우리가 용돈을 많이 드리지는 않았지만 적당히 50만 원 안짝으로 드릴까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대화 중에 알았습니다. 뭐? 용돈이라니? 너는 내가 지금 매달 받는 푼돈이나 더 달라고 이런 말하는 줄 아니? 푼돈이라는 말에 놀란 제가 대꾸도 못하고 눈만 꿈뻑거리고 있었더니만 어머니는 바로 자기 본론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도 알다시피 네 신랑 형 말이다. 작년부터 사업 안 돼서 고전하고 있잖니. 안 그래도 요즘에 가게를 리모델링하고 업종을 변경하고 싶다고 골머리를 싸매고 있었는데 그걸 니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구나. 내 생각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니들이 절반 보태줘. 니들 둘이 버니까 생활비 모자랄 일은 없을 거 아니냐. 맞지? 아주버님 가게 리모델링을 저희가요? 어머니, 근데 한두 푼도 아니고 1,000만 원을 넘게 보태달라고 하시는 건 저희도 부담이죠. 제가 확답드리긴 뭐하고요. 이따 신랑 오면 얘기해 볼게요. 성진이가 싫다고 하면 전부 네 뜻인 줄 알고 있을 거다. 우리 아들 장가 들기 전에는 가족밖에 모르는 놈이었어. 그것만 단단히 알고 있어라. 더 말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을 거라 믿는다. 본인 얘기만 하시고 가시는 통에 저는 마치 앉은 자리에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도둑에게 가방을 빼앗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상의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시댁에 한번 돈을 퍼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우습게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니 깜짝 놀라면서 저에게 미안해했습니다. 당신 설마 그 돈 해줄 건 아니지? 난 이해가 안 간다. 대체 어머니가 당신 성과급 나오는 데를 왜 알고 있는 건지. 총각이라 돈을 모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가정 꾸린 아들한테 돈 보태려는 말이 그리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솔직히 나는 싫어. 한번 이러면 앞으로도 쉽게 생각하실 것 같아. 나보다는 당신 선에서 정리하는 게 맞아. 남편은 제 말이 맞으니 뭐라 하지 못하면서도 난감해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어머니가 일부러 나 없이 당신만 있을 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 아마 내가 결혼 전에는 어머니께 목돈을 종종 드려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나 봐. 일단 이번 일은 당신한테 미안해. 내가 어머니께 당신 곤란하지 않게 따로 말씀드릴게. 남편이 그리 말하니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어머니가 아무 말씀 없길래 남편과 얘기가 잘 된 줄만 알았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결혼 전 자기가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 보니 주로 생활비 지원을 많이 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대하는 것도 조심했다고 들었습니다. 금전적으로 힘든 부분도 남편이 종종 도와줬다고 했죠. 결혼 전에 자기 집 도와주는 건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죠. 하지만 결혼해서 가정 꾸린 아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목돈, 그것도 어머님 당신이 쓸 돈이 아니라 아주버님 사업을 위해 돈을 대달라고 하는 건 저로선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제가 우연찮게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주버님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가 아주 시겁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샤워 중이니 전화라고 하겠다 얘기나 하려고 받은 건데 제가 여보세요 소리를 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로 쌍욕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야, 이 자식아! 너 결혼하더니 이제 우리 식구는 나 몰라라 하겠다 이거냐? 재수 씨가 뭐라고 하길래 마누라 눈치를 보는 건데? 저기 아주버님, 저 성진 씨 처예요. 지금 그이가 씻고 있어서 제가 대신 받았는데요. 너무 놀라 전화를 끊어버릴까도 싶었습니다만 일단 전화 받은 사람이 아주버님이 욕하는
재수 씨라는 건 알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크게 당황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바로 꼬리 내리고 미안해 할 텐데 뭐가 그리 당당한 건지 저에게 어디 너 마침 잘 만났다는 식으로 충고까지 하더라고요. 하는 말이 시어머니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재수씨! 마침 재수씨가 전화를 받았으니까 내가 말하죠. 재수씨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나를 동생한테 돈이나 뜯어가는 파렴치한으로 만들다뇨. 재수씨가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나 본데 우리 가족이 좀 서로 끈끈해요. 가족들 간에 어려운 일 있으면 팔 걷어붙이고 돕는 사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번에 내가 가게 운영이 어려워서 힘들게 도움을 청했는데 성진이 그놈이 이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단칼에 거절했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알아요? 속사포처럼 저에게 따지고 드는데 처음에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 없을 정도로 멍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바로 정신을 차리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도 할 말은 했습니다. 아주버님, 일단 제 입장도 좀 들어주시겠어요? 저희 이제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부부예요. 이제 막 시작하는데 그런 목돈을 턱하니 달라고 하면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게다가 아주버님 사업인데 아주버님이 책임지셔야지. 이제 우리 가정 가장인 우리 남편이 보탤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도 할 말이 없는지 잠시 동안 뭐라 대꾸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똑같이 소리를 질렀다면 싸움이 되었겠지만 조곤조곤 얘기하니까 아까보다는 누그러진 말투로 이러더군요. 어쨌든 내가 돈을 그냥 달라는 게 아니에요, 재수 씨. 내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갚는다 이겁니다. 내가 설마 동생한테 꽁돈이나 요구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만 좀 도와줘요. 내가 더 이상은 군소리 안 할 테니까 성진이랑 의논해보고 연락 주세요. 그럼 나는 재수 씨가 인정 있는 사람이라고 믿겠습니다. 자기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건 어쩜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 똑같은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하니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눈빛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남편 눈빛을 보니까 뭔가 알겠더군요. 남편이 자기 형을 좀 무서워하는 느낌은 예전부터 받았지만 아마 자기 형 부탁을 거절하는 일이 어머니 말 거절하는 일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 입장도 고려해서 제안을 한 가지 했어요. 여보, 당신 표정 보니까 설마 지금 중간에서 힘든 것 같은데 아까 아주버님도 그 돈 빌려주면 갚는다고 하니까 조금은 도와드리자. 그랬더니 남편이 미안해하면서도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니야 여보. 내가 형한테도 조만간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네. 내 말 들어봐 여보. 그냥 갚는다는 말만 믿고 드리자는 게 아니야. 우리도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돈을 주지. 차용증을 쓰라는 얘기야. 물론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받고 말이지. 차용증? 에이, 가족끼리 오가는 돈에 무슨 차용증. 우리 형 원래 내 돈 가져다 쓰고 제대로 갚은 적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봐. 우리가 마냥 돈을 빌려주면 쉽게 생각하실 거 아니야. 본인이 한 말이 있으니 변제기간까지 명시해서 차용증 쓰면 강제성이 있는 거잖아. 그리고 당신 분명 말하지만 이번 일 이후에 큰돈 빌려주는 일은 가급적 없었으면 해. 왜 그런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알지? 그래, 알았어. 아무튼 당신한테는 여러 가지로 미안하네. 당신 말대로 할게.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해서 아주버님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하니 당황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당장 돈이 급한지 안 빌리겠다는 말은 안 하셨습니다. 그 일이 아마 우리가 결혼하고 처음 아주버님 때문에 남편 성과급을 뜯겼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일이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마치 우리 남편이 본인의 금고인 줄 아시는 분 같았습니다. 통닭집 매출 안 나오는데 월세 낼 돈 모자라다고 무조건 50만 원, 100만 원씩 부칠하질 않나. 그게 잠잠한가 하면 몇 달에 한 번씩은 꼭 돈 들어갈 일이 생기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이빨을 새로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보태줘야 했고요. 안면 거상인지 뭔지를 해드리자고 우리에게 수술비 같이 보태자고 몇백을 달라고 해놓고 정작 얼굴이 달라진 것도 없었다거나. 무튼 결혼 몇 년 동안 금전적으로 나름 고통을 당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남편하고 싸움이 된 적도 많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할 때 전세로 시작한 데다 2년 만에 첫 아이를 낳고 바로 연년생으로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제가 당분간 휴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 버는 돈으로 생활을 해야 하고 돈도 모아야 하는데 자꾸 시댁으로 돈이 새니 어느 여자가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그렇다고 시댁에서 전화 남편에게 잘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동생 돈을 우습게 알면서 함부로 하긴 또 엄청 함부로 해요.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해준 거 없이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자기가 급하면 막무가내로 돈을 붙이라고 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나중에는 제 앞에서는 아예 아주버님과 전화통화를 안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놀랐던 건 그 집 식구들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로지 장남인 아주버님밖에 모르시는 분이어서 우리 남편이 자기 형보다 돈 잘 벌고 마누라와 사이좋고 아이 낳고 사는 걸 계속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일이도 얼른 새장가 가야 하는데 우리 성일이도 예전에 못된 그년만 아니었으면 애가 초등학생일 텐데. 아휴, 내가 니들을 보면 그냥 좋으면서도 이렇게 눈물이 나. 우리 큰아들이 이 집안 기둥으로 잘 서야 하는데 말이지. 둘째가 형을 앞서 나가니 내가 이렇게 마음이 시린다. 어머니는 두 아들을 보면서 저런 양가 감정을 느끼셨던 거죠. 그런데다 아주버님은 자기가 공부 못해 대학 안 가고 일찍 장사판에 뛰어들어 여러 번 사업을 말아먹었으면서도 우리 남편이 대학 마치고 좋은 회사 취직할 수 있었던 건 다 자기 덕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자기와 어머니에게 잘해야 한다고 은근히 압박을 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저런 게 가스라이팅이죠. 결혼 전에는 이 정도로 남편이 자기 식구들 사이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지 몰랐는데 몇 년간 지켜보니 남편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결혼 전에는 자기 가족들 때문에 은근히 소가리를 했겠구나 싶었습니다. 자기 가족에게 너무 퍼주고 당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저랑 자주 싸우기도 했어요. 저는 남편이 답답했고 남편은 그래도 자기 가족이니 마냥 외면은 못하겠는지 힘들어했죠.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나중에 저에게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도 눈치는 있어서 대충 알고는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 모르게 시아주버님에게 종종 돈을 보내주고 있다는 걸요. 제가 다 참견하면 저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저는 아예 신경을 끊어버렸어요. 그래봤자 월급에서 나가는 돈이고 돈 관리를 거의 제가 하고 있어서 목돈은 못 가겠다 생각하고 마음을 편히 가졌습니다. 그래야 남편과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남편이 짬짬이 시댁 도와주는 건 아들 된 도리도 있다고 생각했던 저는 남편이 얼마를 도와준다고 한들 돌려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시어머니나 아주버님이 고마워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아마 남편이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은 결혼 초반에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받아놓았지만 절반도 채 못 돌려받기도 했고요. 이쯤 되니 답이 나오죠? 아주버님과 어머니가 남편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는지 말입니다. 아주버님은
이혼 후 쭉 시어머니랑 둘이 살았는데 가까이 사는 우리도 엄청 못살게 굴었습니다. 아주버님 행태를 보니 왜 이혼했는지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마누라를 얼마나 괴롭혔을지 뻔히 보였습니다. 막내 신우가 영 굶고 사는 게 이해가 갈 정도였죠. 가까이 사니 주말마다 식사하고 자주 보는 와중에도 안부 전화 일주일에 2번 이상 안 하면 자주 안 한다고 대놓고 화내고, 시어머니 생신에는 며느리가 생신상 안 차린다느니 용돈이 적다느니 하면서 또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도 큰아들에게는 안 바라시는 걸 꼭 우리 부부에게 바라시는 게 너무 심했습니다. 우리 남편과 제가 결혼해서 본인들의 팔자가 편해지길 바라셨을까요? 저와 남편이 친정에 애들 맡기고 오붓하게 여행이라고 갔다 오면 아주 자리 펴고 들어놓으실 정도였습니다. 친정이 아무래도 시댁보다는 여유로운 편이었는데 우리 아빠가 퇴직하고 나서는 시어머니가 대놓고 푼수같이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네 친정 아버지 말이다. 퇴직금은 너한테 좀 안 나눠주신다니? 네 친정 부모님 돈도 많으시다며.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혹시 아니? 물려줄 재산 미리 조금 주실지 말이다. 결혼 초반에는 할 말도 못하던 남편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저런 소리를 하면 남편도 버럭 화를 내곤 했습니다. 거지 근성은 기본적으로 장착한 데다 호시탐탐 자기들에게 금전적으로 뭔가 얻을 게 없는지 살피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남편도 결혼 초반 자기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저에게 싫은 소리나 부당한 대우를 할라치면 중간에서 딱 막아서고 차단해줬고요. 나중에는 아예 시댁에 가는 횟수를 줄여버렸습니다. 딱 명절, 어버이날, 생신 때만 가겠다고요. 그때도 시어머니가 아주 알아눕고 난리도 아니긴 했어요. 아무튼 그런 와중에 저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차 시댁을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제 목표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되면 시댁에서 가급적 멀리 애들 학원 다니기 좋은 동네로 이사가는 것이었어요. 남편의 목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둘째도 2돌도 안 돼서 어린이집 맡기고 직장에 복직해 죽어라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결혼 10년 만에 제가 원하는 학군지에 대출을 좀 껴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셋집을 전전하며 무려 4번의 단임 끝에 양가 도움 없이 남편과 제가 오롯이 우리 부부의 힘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때 생겼습니다. 우리가 전셋집을 내놓고 집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전하니 좋아하실 줄 알았던 어머니는 대뜸 이런 말을 내뱉으셨습니다. 아이고, 니들은 이렇게 자리 잡고 사는데 우리 성일이는 어쩜 좋으냐, 응? 아직 자기 명의 집 한 칸도 없이 내 집에서 호라비로 늙고 있으니 아유, 내가 속이 뒤집어지는구나. 저로서는 시어머니 그 말이 꽤나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애들 데리고 계속 이사 다니면서 힘들게 살기 바라세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지 왜 저희 집 샀다는데 아주버님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세요. 저 서운하네요. 예, 너는 남자 형제가 없으니 이런 마음 몰라. 아마 네 친정엄마도 잘 안 풀리는 큰아들이 있었으면 내 마음 이해하실 거다. 원래 집안에는 장남이 잘 돼야 하는 법인데 둘째 놈이 잘 살면 좋긴 하다만 엄마 입장에서 큰아들이 눈에 밟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기가 막혔지만 어머니가 큰아들 안타깝다고 눈물까지 찍어내시는데 거기다 대고 더 뭐라 할 수가 없어서 참았죠. 하지만 제가 집 계약을 며칠 앞두고 있을 때 기어코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시댁에 자주 가지 않으니까 아마 어머니가 남편을 종종 닥달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미리 연락도 하지 않고 주말 아침 애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님이 우리 집에 들이닥치셔서는 막무가내로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 애들이랑 어디 좀 가기로 했는데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어쩐지 불안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표정을 보니까 일단 좋은 일로 온 건 아니다 싶어서요. 우리가 조금만 늦었으면 헛걸음할 뻔했구나. 일단 얘기는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들어가서 얘기하자꾸나. 저와 남편은 당황했지만 일단은 할 말이 있다고 온 사람들을 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 들어오시라 했죠. 내가 긴 말 안 하마. 지난주에 너 이 얘기 듣고 내가 잠을 며칠 동안 설쳤지 뭐니. 우리 얘기라면 어머니 설마 저희 집 산다는 얘기 듣고 잠을 못 잤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왜요? 남편이 황당해하면서 물었는데요. 기가 막힌 건 시아주버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성진이 이 자식 너 집 산다며? 와, 씨. 나한테는 그동안 돈 없다고 죽는 소리를 하더니 이건 뭐 죄다 거짓말이었네. 그것도 집값 비싸다는 동네에 30평대 아파트라며? 나 그 얘기 듣고 진짜 배신감 느꼈다. 너는 형이 이렇게 사는 건 안중에도 없냐? 갑자기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황당한 저는 일단 무슨 소리를 하나 지켜봤는데요. 어이없게도 집 살 돈을 내놓으라는 소리를 너무나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길 왜 왔겠냐? 야, 너희는 둘이 벌어서 얼마든지 더 좋은 집 살 수 있잖아. 내가 지금 가게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너 집 산다는 소리 듣고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너는 형 못 사는 걸 안중에도 없고 너만 잘 사면 그만이다 이거야? 돌려서 말 안 할게. 니들 집 아직 계약 전이지? 그 돈 일단 나한테 보태라. 일단 내가 살아야 우리 집에 사는 거야. 저는 살다 동생이 집 사겠다는 돈으로 자기 망하는 거 살려달라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껏 저도 트러블 만들기 싫어서 참고 살았지만 이것만큼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아주버님,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도둑놈 심보가 아니면 뭔가요? 저희 집 살 돈을 무슨 권리로 내놓으라고 하시는 건데요. 그 돈이 아주버님이 갚을 수나 있는 액수도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만 가주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저에게 도끼 눈을 뜨시면서 어깨까지 밀치셨습니다. 아니 얘가 위아래도 없이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결혼해서 네가 며느리 노릇한 게 뭐 있다고? 이런 때에 제대로 네 할 도리나 해라. 너희는 토끼 같은 새끼도 둘이나 있고 직장도 든든하잖아. 근데 네 아주버님 봐라. 니들만 잘 사면 그게 인간이냐? 우리 집안 장손이 힘든데 니들 집 사는 게 중요하니? 응? 어머니, 저희 자그마치 10년 만에 내 집 마련해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동안 저희가 할 도리 안 했다고요? 어머니는 정말 우리 그이가 제가 할 도리를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야말로 황당하네요. 저는 얼굴이 벌개지면서 쏟아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까부터 굳은 표정으로 화를 참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가더니만 서류 뭉치를 가지고 다시 나오더니 그것들을 아주버님과 어머니 앞에 내려놓더군요. 우리더러 집 살 돈을 내놓으라고요? 참, 내가 그동안 이러려고 계속 이 짓을 했나 싶네. 형이 나한테 그런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 자식이,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내가 뭐 네 돈 공짜로 달래? 일단 내가 망하는 일은 없어 할 거 아니야. 상황 좋아지는 대로 갚을 테니까 일단 급한 대로 돈 좀 해달라는 거지. 형이 돈을 갚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럼 목돈 빌려가서 갚기 전에 그동안 나한테 빌린 돈부터 갚지 그래? 이것들 봐. 설마 형
자기 사인 들어간 서류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아주버님은 그제야 남편이 들이민 서류 뭉치를 들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넘겨보는 아주버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너 이게 뭐냐? 설마 지금 이 종이 쪼가리 가지고 나한테 청구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이런 놈이었어? 어이가 없네. 이러려고 그동안 나한테 푼돈 주면서 꼬박꼬박 사인 받아갔냐? 푼돈? 형은 그동안 나한테 가져간 돈이 푼돈이라고 생각하나 봐. 근데 어쩌지? 결혼해서 지금까지 형이 나한테 가져간 돈만 거의 7천만 원이 넘더라. 그중에서 형이 나한테 갚은 거 꼴랑 1,000만 원 될까 말까야. 알아? 형한테는 푼돈이니까 금방 갚을 수 있겠네. 거기 적혀있는 돈 전부 갚아. 나 이번에는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남편은 언성도 높이지 않고 자기 말을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순하지만 화남은 고집이 센 면이 있는 사람이라 이번에는 아주 제대로 마음을 먹은 듯 했습니다. 사실 저는 내심 놀라기도 했어요. 첫 번째로는 남편이 그동안 아주버님에게 빌려준 돈이 그렇게 목돈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결혼한 이후로 아주버님에게 들어간 돈은 매번 차용증을 받고 공증까지 받아놨던 듯 했습니다. 형, 나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고 안 보고 살 각오하고 말하는 거야. 그동안 나랑 우리 집사람이 할도리를 안 했다고? 적어도 형이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돈 당장 갚아. 안 그럼 나도 차용증에 적힌 대로 법적 절차 밟을 거야. 알겠어? 뭐? 너 진짜 이럴 거냐? 네가 그래봤자 내 동생이고 엄마 아들이야. 가족한테 이러면 되겠어? 난 너한테 갚을 돈 없다. 다 망행하는 처지에 무슨 돈이 있다고? 네 마음대로 해봐. 아주버님은 배째라는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당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마 자기 동생이 이렇게 강경한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동생이 형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얘 성진아, 너 지금 형한테 그 돈을 다 받겠다고 이러는 거니? 이건 다 뭐고? 전부 네 마누라가 시킨 짓이지? 안 된다. 네가 형제간 우애를 이렇게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네 형 지금 힘들어서 그 돈 갚을 여력 없어. 네가 누구보다 네 형 사정 알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다. 그래, 네가 이러고도 내 동생이냐? 난 거 못 갚아. 이깟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네가 나 돕겠다고 준 돈인데 이딴 식으로 치사하게 굴 거야? 그래, 안 주겠다 이거네? 좋아. 말로 해봤자 소용없지. 그럼 나는 법대로 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내 집에서 나가. 물론 우리 집 살 돈은 형한테 줄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여기서 내 목을 조르는 한이 있어도 절대 못 줘. 우리 집사람 앞에서 더 망신당하기 싫으면 돌아가. 그러자 아주버님과 어머니는 일보 후퇴를 선택했는지 나중에 보자고 하더니만 황급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이 돌아간 뒤에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내가 당신 속 뒤집어지는 일 없게 진작에 잘났어야 하는데 다 내가 잘못이다, 내 잘못. 어떡하겠어. 결자 해지해야지.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리고 걱정하지 마. 어머니랑 형 우리 집에 다시는 못 올 거야. 아니, 내가 못 오게 만들어줄 테니까 나만 믿어. 나 정말 이 일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우리 친정에서 말 못할 일인 거 알지? 당신 이제 어찌할 생각인데? 뭐 어째. 그동안 내가 준 돈 다 받아내고 절연해야지. 진작에 안 보고 살았다면 오늘 같은 꼴 안 봐도 됐을 텐데 그게 후회스럽다.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근데 정말 당신 아주버님한테 준 돈 전부 받아낼 생각이야? 내가 그럼 무슨 생각으로 차용증을 내밀었을 것 같아? 내가 등신이었지. 우리 10년 동안 고생해가면서 마련한 돈 달라고 하는 모습 보니까
나 솔직히 우리 식구들한테 오만정 다 떨어졌어. 진작 연락 끊고 사는 성희가 제일 똑똑하다 싶네. 그리고 남편은 그날 이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더니만 자기 형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공중받은 차용증을 근거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버렸죠. 물론 우리 이사갈 집은 무사히 계약을 했고 석 달 뒤로 이사를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저는 남편이 형을 상대로 소송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차용증으로 압박만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정말 돈을 돌려받을 각오를 했더라고요. 그 난리를 치고 간 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나 아주버님에게 전화나 문자 한 통 받은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건 소송 소장을 받고는 득달같이 저에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던 예전과 달리 저에게 사정하면서 취하를 종용했습니다. 예, 네가 우리 성진이 좀 살살 달래봐. 형한테 소송이라니. 이게 대체 말이 되니? 가족끼리 누가 이런 소송을 해? 니들은 돈 잘 벌잖아. 내가 집 살 돈 내놓으란 말은 이제 2번 다시 안 하마. 더 이상 네 아주버님 도와주라는 소리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부탁 좀 하자, 응?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이건 남편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요. 그 위도 너무 쌓여있는 응어리가 많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애들 아빠 그동안 어머니랑 아주버님한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일단 말은 해보겠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역시 강경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와서 그만두면 영영 굴레에서 못 벗어난다고 확실히 끊어버리려고 소송까지 하는 거라네요. 그 돈 다 돌려받을 생각으로 하는 소송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형도 알아야지. 자기는 쉽게 써버리는 돈이 사실은 얼마나 벌기 힘든 돈인지 말이야. 나한테 푼돈이라고 한 거 당신도 들었잖아. 나는 형도 형이지만 어머니도 용서가 안 돼. 어릴 때부터 늘 형이 잘 돼야 한다. 무조건 형한테 양보해라. 이참에 형하고 영원히 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오늘 이후로 우리 엄마 전화나 형 전화는 아예 받을 생각 하지도 마. 그 이후 한풀 꺾인 태도의 아주버님이 늘 빈손으로 오던 우리 집에 웬일로 비닐봉지에 참외를 한가득 사들고 와서는 남편에게 결국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도 남편은 결국 아주버님의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진아, 너 정말 이럴 거야? 너 이 소송 나한테 계속하면 우리 형제간 인연은 여기서 끝인 거야. 너 엄마 생각은 안 하냐? 그때 남편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형, 내 입장은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는 형이랑 엄마를 내가 굳이 왜 이제 와서 배려해야 해? 딴소리 하지 말고 내 돈이나 갚아. 안 갚으면 형 재산 탈탈 털어서 강제 집행할 거야. 차용증에 쓰여있던 거 기억 안 나? 법적으로 내가 압류해도 이의제기 안 하겠다고 쓰여 있었잖아. 나는 형한테 소송하면서 이미 형제간 인연은 접은 사람이야. 끝까지 사과를 해도 용서할까 말까인데 결국 시숙은 그날 남편을 구슬리다가 제 성질을 못 이기고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더니만 나가버리더라고요. 남편이 얼마나 허탈해했는지. 그거 보면서 저도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어쨌든 소송은 거의 8개월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답변서도 내지 않았고 출석 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아 소송 결과는 남편의 승소였어요. 남편은 재빨리 아주버님 임차 보증금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럼 상가 주인이 아주버님에게 보증금을 바로 주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가게 보증금은 남편이 빌려준 돈의 절반밖에 안 되는 돈이었지만 저는 그게 어디냐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주버님이 이 가게를 다 말아먹고 개인 회생인지 뭔지를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거기에 개인 채권자로 남편을 올려놨더군요. 남편은 채권자 이의 신청을 했어요. 아주버님이 빚을 탕감받고 남편 돈도 조금만 갚으려는지 뭔 꼼수를 부려는 모양이더라고요. 미리 보증금 압류를 해놓고 채권 확보를 해놨으니 다행이었죠. 이렇게 남편은
자기 가족과 틀어졌고 저 역시 안 보고 살게 된 겁니다. 한 1년가량 소송이니 뭐니 정신없이 지내다가 대충 정리되고 나서 가족여행 가자고 했을 때 정말 기분이 홀가분하더라고요. 어쨌든 결혼 10년간 금전적으로 우리 부부를 괴롭혔던 가족들과 정리하게 된 건 잘했다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식의 폭력을 행사하는 가정이 아마 꽤나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사연을 말씀드리면서 분명 이건 내 얘기구나 하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저의 경험담으로 용기를 내셔서 과감히 안 보고 사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남보다 못한 가족도 있는 거니까요. 남편은 진작 결단 못 내린 자기가 바보였다면서 아직도 저에게 미안해하고 있답니다. 저의 시댁과의 절연 사연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